인지심리학은 심리학자들끼리도 되게 별종 취급을 해요. 그 사람처럼 생각하는 기계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학문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질문 안 하면 전 세계에서 제일 바보가 됩니다. 뭐 좋아하세요? 그러면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충격적인 대답이 나와요. 아무거나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야 되는 책만, 읽어야 되는 책만 계속 읽다 보니까 내가 좋아하는 책을 몰라요. 노벨상을 받든 엄청난 컴퓨터를 만들어내든 아니면 어마어마하게 큰 사업에 성공을 거둔 사람이든 예외 없이 어린 시절에 은유를 많이 경험했습니다. 지식에서는 AI에게 이미 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아이들은 지혜에 있어서는 여전히 AI를 이길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입니다. 무엇을 하고 싶은 사람인가를 만들어내는 능력은 인간한테만 주어진 가장 고귀하고도 가장 중요한 미션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안녕하세요. 인지심리학자 김경일입니다. 이렇게 좋은 자리에서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고 즐겁고 영광입니다. 인지심리학은 심리학자들끼리도 되게 별종 취급을 해요. 그 사람처럼 생각하는 기계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학문입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심리학이에요. 그래서 개발하다가 의외로 인간한테만 있는 되게 독특한 특징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그 이야기를 좀 드려보려고 해요. 저희들은 말씀드렸다시피 사람의 생각과 AI의 생각이 뭐가 다른가를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인간이시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AI가 뛰어나도 인간한테만 있는 굉장히 중요한 특징을 하나 발견을 하게 됩니다. 인간은요, 두 가지 종류의 질문에 대답이 똑같아요. 자, 직접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수도 이름 아세요? 왜 의심을 하고 그러세요? 자, 그냥 유치원 수준으로 대답을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질문, 우리나라 수도 이름 아세요? 1초 만에 대답하실 수 있죠. 두 번째 질문입니다. 과테말라에서 11번째로 큰 도시 이름 아세요? 이 두 대답의 스피드가 같은 게 인간의 경이적인 측면입니다. 인간만 이 두 가지가 같은 스피드로 대답을 할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 컴퓨터는 나한테 그런 파일이 없습니다. 내 시스템 안에 그런 정보가 없습니다. 이렇게 몰라요라고 출력을 하기 위해서는 얘네들은 매번 다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기계에 모른다는 안다보다 무조건 느리죠. 그런데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이 두 대답의 스피드가 똑같으세요. 무슨 얘기입니까? 모른다고 대답하셨지만 자기 머리를 찾지 않았어요. 지금도 찾고 계신 분 계세요? 안 계시죠? 한 분이라도 그런 분이 오늘 이 자리에서 나오신다면 오늘부로 코엑스는 유적지로 변경돼요. 왜? 이곳이 바로 인류 최초로 컴퓨터와 같은 방식으로 생각을 하는 인간이 발견된 곳이죠. 우리는 왜 머리를 찾지 않고도 나의 뇌를 검색하지 않고도 어떤 대답을 하냐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뇌에는 엄청난 연결성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야, 이거 봐라. 인간에게는 굉장히 독특한 특징이 있는데 이건 AI가 아무리 인간을 이기기 시작해도 이렇게 체스를 이기고 퀴즈를 이기고 그 다음에 아무리 바둑을 이겨도 인간에게는 머리를 찾지 않고서도 모른다는 대답을 할 수 있는 엄청난 능력이 있구나라고 하면서 저희들은 이 능력에 특별한 이름을 붙여줍니다. 그 능력이 바로 인지, 생각을 보는 또 다른 생각인 메타인지예요. 이건 인간만 가지고 있습니다. 칼 덩커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있었어요. 굉장히 풀기 어려운 문제를 만들어 놓고 그 문제를 못 풀면서 사람들이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희열을 느꼈던, 성격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많았던 심리학자죠. 그런데 이 칼 덩커가 만든 문제들은 지금 구글이라고 하는 회사의 입사 문제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1930년대에 만들었다는 문제치고는 너무나도 재밌는 문제들이에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의사입니다. 위에 악성 종양이 있는 환자의 레이저를 종양으로 제거해야 돼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 환자의 종양을 레이저로 제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밖에서 쏴야 돼요. 안에서 쏠 수가 없습니다. 밖에서 쏴야 되는데
종양을 제거할 만큼 강하게 레이저를 쏘면 이 레이저가 중간에 통과하는 다른 신체 조직도 다 망가져요. 그럼 반대로 종양에 대고 레이저를 약하게 쏘면 다른 신체 장기가 망가지지 않지만 문제는 종양이 제거가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를 줍니다. 제가 이 문제를 전 세계 수많은 명문 대학에서부터 우리나라의 땅끝마을에 있는 대학까지 수십 개의 대학에서 국내외 학생들한테 줘보면 이 칼덩커의 문제가 진짜 재밌는 게 모든 대학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학생들의 비율이 똑같이 10%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90%는 이 문제를 손도 못 댄다는 거죠. 자, 그런데 학생들한테 야, 이런 솔루션은 어때? 라고 해결책을 하나 알려주면 수많은 대학에서 학생들이 자기 자신을 저주하기 시작합니다. 왜? 너무나도 간단한 내용인데 자기네들이 시도도 못했거든요. 바로 약한 레이저를 여러 군데서 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씩 들어갈 땐 약한 레이저죠. 그러니까 중간에 다른 신체 조직을 망가뜨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씩 나중에 한 지점에 도달하면 5배, 6배가 되겠죠. 자, 그런데 이 간단한 생각을 전 세계 어떤 명문 대학에 가서 해도 10%만 생각을 해내고 90%는 끝내 문제에 손도 못 댄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제가 어떤 강연장에서는 새로 나온 게임을 하나 보여준다고 하면서 애니메이션 캐릭터 같은 장군이 요새를 공격하는 짧은 3분짜리 동영상을 보여줘요. 그 동영상에서 그 애니메이션 캐릭터 같은 장군은 병력을 정문으로 총집결해서 돌진시키는 게 아니라 병력을 여러 규모로 분산시켜서 소규모로 병력을 분산시켜서 동시에 여러 방향에 들어가서 한꺼번에 나중에 요새를 공격해서 함락합니다. 두 이야기가 관련이 있죠. 두 이야기가. 자, 이 아무 상관없는 짧은 동영상 3분짜리를 보여주고 저는 제 강의를 한 5분에서 10분 정도 하다가 학생들에게 갑자기 저렇게 레이저로 종양을 제거하는 문제를 던져주면 이번에는 10%가 아니라 30%가 문제를 해결하는데 진짜 가슴 아픈 건 70%가 문제를 여전히 못 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70%까지 포함해서 전원 다 문제를 해결하게 하는 데는 단 한마디를 더해주면 됩니다. 얘들아, 아까 봤던 3분짜리 동영상이 힌트다. 그러면 전원 다 문제를 해결합니다. 이게 불과 20년 전에 밝혀진 지식과 지혜의 차이라는 거죠. 지식은 우리가 매일매일 새로 배웁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지식을 우리는 꺼내서 그 문제를 해결하죠. 하지만 지혜는 뭔가요? 무언가를 새로운 지식을 배워서 그걸 해결하는 게 아니라 우리 머릿속에 있는, 하지만 다른 동네에 있는, 내 머릿속에 다른 영역에 있는 지식을 오히려 단서로 활용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걸 우리가 지혜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이 일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일이고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와도 AI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즉 우리는 지식에서는 AI에게 이미 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아이들은 지혜에 있어서는 여전히 AI를 이길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입니다. 왜? AI는 저걸 단 한 대도 가져다 쓸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불과 몇 분 전에 들었던 아무 상관없는 의료 문제를 해결하는데 군대 이야기를 가져다 쓸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발휘할 수 있더라는 거죠. 그렇게 되기 위해선 어떤 삶의 방식을 취해야 되는지를 이제 연구했더니 의외로 결과는 간단한 데 있었습니다. 바로 유추와 은유라고 하는 정신과정이에요. 학교 다니실 때 직유법, 은유법 기억나세요? 은유법이 뭐냐? 눈은 마음의 창. 눈을 표현하기 위해서 마음과 창문이라고 하는 동떨어진 개념을 가져다 쓰는 거죠. 우리가 이걸 은유법이라고 합니다. 노벨상을 받든 어마어마하게 큰 사업에 성공을 거둔 사람이든 세상을 바꾼 엄청난 지혜로운 사람들은 예외 없이 어린 시절에 은유를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이 은유는 가장 많이 들어가 있는 게 시고 소설이며, 그리고 이런들을 다 담아놓은 거를 우리가 책이라고 부르죠.
책만 읽었어요. 그런데 그 책으로부터 지식을 쌓은 게 아니라 멀리 떨어져 있는 걸 이어붙이는 이 은유라는 걸 많이 섭취하면서 아이디어를 가져와서 지금 나한테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는 그 기초 체력이 거기서 길러진 겁니다. 자, 그런데 모든 책이 은유를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는 건 아닙니다. 메타포라고 불리는 이 은유를. 메타포가 0%인 책이 있어요. 그게 바로 사전이죠. 사전은 메타포가 들어있으면 큰일 납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사전에서 학교라는 단어의 정의를 찾았는데 은유가 담뿍 담겨져 있어서 이렇게 정의됩니다. 내 마음에 꿈이 연그는 곳.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전류의 책들은 우리가 독서한다고 생각하는 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또 중요한 사실이 하나 밝혀지죠. 은유를 많이 경험하는 아이들의 특징이 바로 뭐냐? 연결을 많이 하다 보니까 하고 싶은 게 많아져요. 꿈이 생기더라는 거죠. 말 그대로 사전류의 책만 읽었던 사람들은 목표만 생깁니다. 94점을 맞아야지, 97점을 맞아야지. 그런데 은유를 많이 독서를 통해서 경험한 사람들의 특징은 하고 싶은 게 생기는데 그건 목표라기보단 꿈에 가까워요. 그런데 그 꿈이 있는 사람들이 왜 세상을 바꾸고 뛰어난 사람이 되는지도 저희는 최근에 같이 발견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뛰어난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절대 아니라 꿈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이 지구상에서 가장 이제 인간만 할 수 있는, 그게 그리고 은유에 기반한 것이라는 걸 밝혀내죠. 저희 인지심리학자들은 창의적인 인재라는 말을 안 씁니다. 창의적인 상황으로 나를 넣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나를 창의적으로 만드는 상황에 나를 넣는 아이들이 바로 독서를 통해서 메타포를 많이 경험한 아이들이에요. 그리고 이걸 위해서 우리는, 그리고 저 또한 우리의 아이들에게 지식을 축적하는 게 아니라 이 지구상에서 여전히 인간만 할 수 있는 이 연결이라고 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을 만들어내야 되는 게 우리가 우리 아이들한테 해줘야 될 가장 큰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고의 능력을 가진 엔지니어들이 혹은 프로그래머들이 저에게 이렇게 눈물 어린 하소연과 호소를 합니다. 교수님, 저는 최고의 프로그래머고 최고의 개발자라 무엇이든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만들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걸 생각하는 게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임무가 되고요. 그리고 수많은 메타포를 독서를 통해 경험하면서 그걸 무엇을 하고 싶은 사람인가를 만들어내는 능력은 앞으로도 4차 산업이 아니라 5차, 6차까지 가도 여전히 인간한테만 주어진 가장 고귀하고도 가장 중요한 미션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에는 우리 부모님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을 조금 축약해서 줄여봤습니다. 질문이 심리학자의 육아, 이것이 궁금하다. 네네. 메타포 관점의 진정한 육아법. 일단 가장 상식적인 수준에서 제가 하는 거는 아이들이 독서를 많이 해야 되죠. 그런데 저는 아이들이 어떤 책을 보느냐는 관심을 가져도 독서법은 그렇게까지 관여는 하진 않습니다. 의외로. 왜냐하면 아이들이 책을 읽는 행위가 사람마다 다 방법이 달라요. 그래서 독서법은 크게 저는 개의치 않고 굉장히 자유를 많이 주는데, 저는 그 과정에서 유태인 심리학자들한테 한번 얻어맞은 적이 있어요.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은. 전 세계에서 제일 열심히 사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유태인 심리학자들이 연구해 본 결과 이 질문 하나면 바보가 된대요. 실제로 저도 그래서 깜짝 놀랐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질문 하나면 전 세계에서 제일 바보가 됩니다. 어떤 걸까요? 뭐 좋아하세요? 그러면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충격적인 대답이 나와요. 아무거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야 되는 책만, 읽어야 되는 책만 계속 읽다 보니까 내가 좋아하는 책을 몰라요.
근데 내가 좋아하는 것 쪽에서 읽어야 메타포를 더 많이 즐길 수가 있습니다.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을 하거나 아니면 안 하면 안 되는 독서를 할 때는 구체적인 메시지만 자꾸 보여요. 그래서 저는 딱 이 두 가지 원칙만 지킵니다. 독서법에 너무 크게 관여하지 않고 자기가 좋아하는 게 뭔지를 알기 시작할 때 그때 좋아하는 거를 열심히 읽게 해주는 것, 그 외에는 그저도 특별한 게 없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제 독서라고 하면 책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예전에 컴퓨터 처음 나왔을 때 컴퓨터 자판으로 이렇게 치면 아이디어가 잘 안 나오고 글도 잘 안 써지는데 펜으로 하면 글이 잘 써졌던 기억 나시죠? 근데 최근에는 스마트폰에 펜이 다 들어가 있죠. 그래서 요즘 아이들은요, 어른들처럼 펜으로 잡고 그 다음에 스마트폰 위에 쓰라고 하잖아요. 그럼 이 두 가지를 하이브리드를 시키면 요약과 핵심을 제일 잘 빼내고 파악하는 그런 패턴이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책이 독서의 모든 기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중심은 유지해야 되겠지만 책을 얼마든지 다른 플랫폼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좋아하는 책일수록요, 스마트폰이나 아니면 다양한 그런 태블릿에 넣어주기도 하고요, 다양한 플랫폼으로 자기가 좋아하는 내용들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걸 자주 해요. 근데 아이들은 그러면 되게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TV는 메타포를 다 빨아냈었어요. 그러니까 저기서 캥거루가 다 뛰고 울고 그 다음에 자기가 모든 행동을 다 하기 때문에 완벽한 형태를 다 정보를 가지고 있는 그런 기존의 TV 컨텐츠들은 대부분 메타포를 경험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플랫폼만 바뀌고 책이 TV로 들어가면 그러면 TV도 메타포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 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TV든 그 다른 어떤 매체든 이렇게 연결의 여지를 만들어 놓고 책의 형태를 취하고 있으면 책과 똑같이 메타포를 제공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의 고민을 한번 좀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네네. 저는 학창 시절에 그 소위 말하는 대치동에서 어떤 그런 하드한 교육을 많이 받고 자랐거든요. 근데 그 아이들 입장에서 어떤 그런 부모님의 강한 의지를 와 타협하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그런 친구들에게 어떤 위로가 될 수 있는 말이 뭐가 있을지 한번 여쭤보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정말 전형적인 대치동 스타일의 어떤 아이 하나가, 저도 이런 얘기를 농담처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엄마 아빠 나한테 너무 무관심해. 그랬더니 그 반 아이들이 전부 다 넌 너무 부럽다. 막 이런 얘기를 했다는 그 기억이 나요. 부모님들은 어른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어리잖아요. 옛날보다 시간 다 빨리 가지 않으세요? 어른 될수록 우리는 시간이 빨리 가기 때문에 같은 시간이 짧게 느껴집니다. 그러면 고등학교 1학년 돼서 아이가 공부 시작해서 3년 동안 공부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부모님이 본 3년이 되게 짧아요. 그리고 아이가 본 3년은 영겁과도 같이 긴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벌써 부모 자식은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의 나치가 유태인들을 수용소에 가둬놨는데 수용소에서 살아남고 버텨낸 분들이 계시고 돌아가신 분들이 계신데 더 나이 많고 건강도 약한 분들이 버텨낸 분들의 특징이 바로 뭐냐? 살아야 되는 이유가 있는 분들이 다 사셨어요. 죽지 않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을 바꾸시기는 어렵지만 내가 이 공부를 해서 나한테 어떤 좋은 일이 있는가를, 그리고 나는 어떤 좋은 거를 가지고 위해서 이 공부를 하는가를 스스로 암시를 좀 주셔야 됩니다. 왜? 부모님의 무관심은 불가능해요. 왜? 그럼 불가능합니다. 제가 해봐서 알아요. 제가 이제 육아를 이제 딸의 아기를 보게 되는데요. 걔가 그렇게 그 로봇 있잖아요. 로봇 네. 변신 로봇 트랜스포메이션 이러면서 그거를 한 100개 정도를 그 이름을 다 외요. 네네. 4살 때 이제 3살 때 이렇게 주면은 설명서를 자기는 필요 없대요. 설명서 필요 없고 저희가 이렇게 그걸 조작하기도 힘든데, 그런데 그것만 보면 걔는 몰두를 해갖고 너무 거기에 흥미를 느끼고, 그래서
그 책을 이제 좀 5살인데 읽게 해주려고 독서를 좀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독서를 해주고 싶은데 실정을 금세 느끼면서 할머니 네. 이거는 내가 나중에 할게 그러는 거예요. 저도 그랬지만 제 주위에서 그 3살, 4살, 5살 때 아직 이제 글과 친해지기 전에 네네. 글과 친해지기 전에 어떤 거에 몰두를 한다는 것 그거 자체는 되게 좋은 경험입니다. 네. 그러니까 몰입의 경험을 한다라는 건 나중에 또 다른 몰입을 만들어낼 수 있는 중요한 자산이라서 정말 긍정적인 측면이고요. 저의 예를 들자면 저는 5살 때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병정놀이만 했어요. 월요일 날은 삼국시대 놀이, 칼 잡고, 그다음에 수요일쯤 되면 6.25 놀이, 총 잡고, 그다음에 금요일쯤 되면 스타워즈 놀이, 미래전쟁 놀이. 그래서 낙관론자인 저희 아버지는 제가 참모총장이 될 줄 아셨고, 비관론자인 제 어머니께서는 제가 죽을 때까지 저 짓만 하겠구나 네. 라고 생각을 하셨대요. 네. 근데 제가 그래서 글을 그렇게 싫어했대요. 그런데 제가 첫 번째로 본 책이 바로 임진왜란 만화책이었고요. 저는 그 다음부터 계속 어떤 책을 읽었냐, 2차 세계대전사, 필로폰네스 전쟁 역사. 그런데 재밌는 건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국방TV에서 지금 토크멘터리 전쟁사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하는데 저는 그걸로 지금도 역사 공부하고요. 그걸로 과학기술사 변천사 공부를 합니다. 자기가 좋아하지 않는 분야의 글을 아이가 읽는다라는 건 사실은 그것 자체가 이상한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과 그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을 연결시켜 주는 게 중요한 거지. 태어나자마자 글 딱 읽다 이런 아이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네. 그래서 오히려 그게 더 좋은 글과 친해지는, 책과 친해지는 매개체로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엔. 원칙을 지키면서 이상적인 교육 환경을 제공하면 아이가 이렇게 좋은 대학에서 멀어진 경험이 저도 있거든요. 현실에서 실정과 원칙은 다른가요? 어른이 생각했을 때 아이에게 최고로 좋은 교육은 그건 어른의 생각이라는 겁니다. 가장 이상적인 게. 아이에게 최고로 좋은 교육은 15살 이전까지는 무조건 다양한 경험을 많이 하게 해주는 겁니다. 그거 이상도 없고 이하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부모님은 아이들 방을 어떻게 꾸미고 싶어 하냐면 아주 화사한 그리고 아름다운 파스텔 톤의 그림이 그려져 있는 벽지를 쓰고 싶어 하시는데 유아들한테 그런 벽지를 쓰면 안 좋습니다. 왜냐? 아이들이 분명한 선의 컨트라스트를 보는 눈을 경험하는 걸 뺏어버리는 거예요. 서양 음악이 멜로디 중심 음악이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은 피아노 치면서 쿵쾅 쿵쾅 이런 소리를 내면서 웃잖아요. 그 웃는 게 아이들은 아직도 불협화음을 불쾌하는 것이라고 문화적으로 아직 강요를 안 받았기 때문입니다. 맛이든 색이든 사람이든 아이들한테 크게 위해가 가지 않는 선에서는 최대한 아이들이 다양한 걸 많이 경험해보는 것, 저는 딱 그 한 가지 원칙만 저는 지키고요. 그 이해에 내가 생각한 좋은 환경이라고 하는 건 의외로 아이들한테는 엄청난 속박이 될 가능성이 클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학생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30살 되기 전까지만 해도 자기 적성을 찾으면 이 세상에서 5% 안에 들어가는 아주 행운아라고. 저는 제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거를 30대 중반 정도 찾았으니까 꽤 괜찮은 스타일이었는데 30 되기 전에 아무것도 안 해보고 자기가 뭘 제일 잘할 수 있는 자기의 재능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건 그건 대단히 큰 착각이죠. 평생에 걸쳐 찾아야 되는 작업이 바로 재능 찾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